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작 30살인데 저처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분이 또 있을까요? 저처럼 고생해온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너무 불행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너무 가엾잖아요. 제가 겪은 일들을 짧게나마 나열해볼까요? 우선 어릴 적 아빠가 돈을 쫓아 우리 모녀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어린 나이에도 정말 왼수 같아 보이더라고요. 가족을 버리고 갈 만큼 부잣집 사모님하고 재혼했으면 양육비라도 많이 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외국으로 떠나면서 연락이 끊겨 우리 모녀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으니 엄마와 저는 정말 애틋하게 지냈어요. 게다가 엄마 건강이 늘 안 좋았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돼버릴까봐, 금방이라도 죽어버릴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엄마 곁을 지켰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 산불이 무섭도록 크게 나던데 전 그 자연재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전 화재는 아니지만 물난리를 크게 겪은 이재민이었거든요. 지하방에서 월세살이 할 때 얼마 없지만 세간살이며 다 둥둥 떠내려가 봤죠. 아무리 바켓으로 물을 퍼다 바깥에 부어도 빗물은 하염없이 차올랐어요. 온 세상이 원망스러운 나날이었죠. 그렇게 지하방에서 비극적인 경험을 하고는 옥탑방으로 올라갔더니 글쎄 춥고 덥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강도가 침입하여 우리를 협박하고 험한 일도 당할 뻔했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나 도깨비, 괴물, 좀비 같은 게 무서웠는데 사람이 제일 잔인하고 두려운 존재더군요. 하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 침대 밑에 귀신이 숨어있는 게 무섭겠어요? 아님 사람이 숨어있는 게 무섭겠어요? 상상만 해도 무섭고 오싹하네요 정말. 이제 온갖 난리는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급성 간부전이 와서 눈이랑 피부가 다 노랗게 황달이 왔어요. 저에게 있어 세상 전부인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 위기감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마저 날 혼자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고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10대 시절을 겪고는 20대가 되어 공무원에 합격해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크게 잘못하는 바람에 제 인생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네요. 남편의 형네 부부가 의사인데 세상에 그런 상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선 대통령보다 그 형네 부부가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그렇게까지 아주 위대한 존재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시모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을 거예요. 형네 부부야 뭐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버팀목인 남편이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줄 알고 결혼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네요. 그게 다 쇼고 연기였어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할 때 남편은 전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웬 사업은 또 그렇게 잘 말아먹던지 구급 공무원 동료로 만났는데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사업인지 뭐식인지 하겠다고 일을 벌이더군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안정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좀 더 리스크 있는 일을 해보겠다나 뭐래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위험도가 커야 수익률도 크다나 어쩌나. 아주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더니 다 말아먹더라고요. 꼭 능력 없고 사고치는 것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밤낮 없이 나불나불 거리죠. 정말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기어코 제 수명을 줄이고야 말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한 3년은 수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잘한 결정은 이혼이고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결혼이랍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겉만 번지르르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 말리고 있어요. 속까지 다 뒤집어 까보고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하라고요. 외모고 경제력이고 뭐고 일단 다 필요 없고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살맛대고 살아야 하니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친구들도 제가 이혼하고 나니 제 조언을 경청하는 편이에요. 제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던 아빠가 말기암 환자로 돌아와서 저희 모녀에게 그래도 큰 행운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주 실질적인 행운 말이죠. 그래서 이젠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빌다시피 하는 아빠와는 화해했고 그래도 내 핏줄인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민은 아빠의 완치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30살까지의 제 삶이 참으로 궁금하시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아마 그 어떤 영화 소설보다도 드라마틱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가정은 진짜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택시 운전사였던 아빠는 아주 크게 교통사고를 내고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면서 갑자기 노가다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운동도 잘 안 하던 분이 힘겨운 노동일을 하려니 몸 여기저기가 성한 곳이 없었죠.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지 다시금 어떤 중견기업 건설사 회장의 운전기사로 취업이 되었어요. 그 건설사 회장님은 우리 가족에게도 참 잘해주셨어요. 성품이 너무 따뜻한 분이었죠. 성실하고 인물도 훤칠한 아빠가 운전을 잘해주니 대우도 잘 해주셨다고 해요. 가끔 우리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궐 같은 집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그 집에 갈 때면 대체 집 입구가 몇 개인지 화장실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소 고령이었던 회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와이프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앉고 그 아래 전문 경영인을 두어 회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더군요. 아빠는 회장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운전을 계속 맡으며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 아니었더군요. 우리 가족에겐 재앙이나 다름없었어요. 한 1년쯤 지나자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엄마와의 사이도 당연히 안 좋아졌죠. 뭔가 서먹해지고 다툼이 잦아졌어요. 급기야 아빠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명희 엄마, 그리고 명희야, 정말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이미 일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잘 들어라. 난 이 집에서 오늘부로 나갈 거야. 이 전셋집은 주고 나갈게. 이 집을 월세로 돌려서 목돈을 유용하든지 명희 엄마 마음대로 해. 양육비도 매달 약간은 줄 테니 그건 걱정 말고. 아빠의 폭탄 발언에 저도 놀랐지만 당연히 엄마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아니 뭐라고? 명희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집에 계속 안 들어오더니 바람이라도 났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모시는 사모님이랑 정분났다. 그 사모님이 자기랑 재혼해주면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겠대. 가족 버리고 오래. 명희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거 잘 알고 있지? 난 가난이 지긋지긋해.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당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더라고. 이게 나한테는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어. 사랑이든 가족이든 다 필요 없어. 난 오늘부로 딴 사람이 될 거야. 부자가 될 거라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족을 버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빠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나 돈을 좋아하던 아빠는 돈을 쫓아서 나비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 후로 엄마에게 이혼장에 날아오고 아빠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더군요. 우리 모녀의 얼굴도 보기 싫었나 봐요. 아마도 그 사모님인지 뭐시긴가 시킨 일이겠죠. 돈 앞에 장사 없었어요. 가족이고 자기 새끼고 다 필요 없는 양반이었죠. 그때 어린 나이였던 저도 돈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헌시장처럼 버려지고 우리 모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아빠는 마치 큰 재산을 준 것처럼 했지만 1.5룸의 정말 작은 집 전세 보증금은 코딱지였죠.
양육비도 죽지 않을 만큼만 줬다고 해요. 나중에 아빠의 변을 들어보니 그 사모님인지 뭔지가 우리 모녀에게로 돈을 못 주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땐 아빠를 무지하게 원망했어요. 그마저도 아빠가 몇 년 후에 동남아 쪽으로 완전히 떠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양육비도 같이 끊겼죠. 엄마는 보험 일을 하면서 절 먹여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셨어요. 보험 일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투잡을 뛰기도 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뜻에 따라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살았어요.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절약뿐이었거든요. 엄마가 돈 버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절대 집에 보일러를 떼지 않고 기다렸어요. 집에서 패딩 잠바와 두꺼운 양말에 내복까지 다 껴입고 버텼어요. 가스비 아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아주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에겐 우선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옮기는 게 1차적인 목표였거든요. 거의 고지가 눈앞에 보일 즈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이 세상은 우리 모녀가 행복한 걸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었나 봐요.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 쯤이면 어김없이 굵은 소금을 팍팍 뿌리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전화를 받고는 완전히 사색이 되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명희야, 네가 이모라고 부르던 그 뚱뚱한 여자 있잖아. 얼굴에 곰보 자국 많던 그 여자가 엄마 앞으로 빚을 엄청 많이 떠넘기고는 사라졌어. 다 엄마 탓이다. 아, 내가 무식한 년이지. 내 돈, 내 피 같은 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아유. 엄마는 억울함과 사람에 대한 회의를 울부짖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제가 이모라고까지 부르며 가족같이 지내던 한 아줌마가 엄마 앞으로 빚을 떠넘겨버리고는 잠적한 거였죠. 아빠에게 버림받은 우리 모녀는 또 한 번 사람에게 된통 당하고 만 거예요. 그나마 있던 전세 보증금도 다 뺏기고 우리 모녀는 단칸방 지하로 내려가야 했어요. 온 벽에 물이 줄줄 흐를 만큼 시커먼 곰팡이가 심한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고 절대 사람 살 공간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돈은커녕 빚만 있던 우리 모녀에게 그 공간도 소중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잔뜩 배인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려대긴 일쑤였어요. 이명희는 냄새난대요. 곰팡이 냄새난대요. 지하 창고에 산대요. 맨 처음엔 주눅이 들었지만 점점 놀림이 심해지니 제가 억세지더군요. 야 이년들아, 니네는 뭐 얼마나 잘 산다고 지랄들이야. 나 태권도 유단자야. 니네 한번 맞아볼래? 태권도 학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전 이렇게라도 제 방어를 해야 했어요. 기본 발차기 흉내만 내도 아이들이 더 이상 놀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늘 반에서 10등 안에는 속했죠. 장마기간 동안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안 그래도 습한 지하방에 곰팡이 천국이었죠. 그런데 그 며칠간은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집에까지 비가 쳐들어왔어요. 이건 비 수준이 아니었고 거의 바닷물 밀물이 몰려오는 수준이었어요. 명희야 안 되겠다. 얼른 물을 퍼내자. 엄마와 저는 대야로 밤을 새가면서 물을 퍼냈지만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되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는 비가 차서 거의 계단까지 다 잠긴 집에 뛰쳐 들어갔어요. 엄마, 거긴 왜 들어가? 엄마까지 떠내려가겠어요. 그래도 우리 명희 내일 학교 갈 책가방이랑 책들은 가져와야지. 하늘이시여, 왜 우리 모녀에게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비구멍을 막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그렇게 지하방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겪고 우리 모녀는 옥탑방 월세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마저도 이사 비용이나 세간살이 다시 마련할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곰팡이에서 해방되니 살 것 같았어요. 물론 여름의 땡볕 추위는 덤이었어요. 에어컨 같은 건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 옥탑방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큰 고양이가 옥상까지 올라오더군요. 마음 여린 엄마는 먹다 남은 생선 살을 주고 물도 주는 등 잘해서 보내줬어요. 아우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요. 요즘 길고양이한테 밥 주지 말라고 돼 있던데. 에휴, 그래도 길고양이 보니 우리 신세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다 생명인데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던 저는 오히려 그 고양이와 친구처럼 친해졌어요. 그 후로 한 1년쯤 엄마는 또 투잡 쓰리잡 뛰어가며 돈을 가열차게 모았고 저도 중학생이 되어 떡볶이집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용돈과 문제집 값을 벌어서 샀죠. 엄마가 풀옵션이 돼 있는 원룸으로 이사 가자고 하시더군요. 아주 친해진 고양이와 빠이빠이 하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깔끔한 원룸으로 들어간다니 설레었어요. 계약 첫날 원룸 주인이 계약금을 현금으로 원한다고 하여 목돈을 ATM 기계에서 뽑아 흰 봉투에 담아 소중히 품에 안고 왔어요. 그날 밤 갑자기 옥탑방 문이 덜컹덜컹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엄마를 깨웠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웬 검은 그림자가 우리 모녀 앞에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복면을 쓴 그 시꺼먼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쏘면서 우리를 협박했어요. 아까 낮에 은행에서 돈 뽑아서 봉투에 담아오는 거 다 봤어. 얼른 내놔.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엄마는 덜덜하면서 협박하는 강도가 말하는 대로 봉투를 찾기 위해 기어서 장롱으로 갔어요.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어요. 고양이 소리였죠. 옥탑방 우리 집 밖에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철로 된 대야가 나뒹구는 굉음이 크게 들렸어요. 강도놈은 깜짝 놀라서 그대로 창문을 통해 도망가고 말았죠. 엄마와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부둥켜 안고는 당장 112에 신고를 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보니 글쎄 고양이가 조명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켜고 큰 소리를 낸 거더라고요. 고양이가 우리를 살렸다. 고맙다. 그동안 밥 준 보람이 있구나. 그날부로 바로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그 옥탑방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 모녀를 강도에게서 구해준 고양이와 함께 이사 왔어요. 조그만 방이었고 털도 많이 날렸지만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잘 키워줬어요. 강도를 당할 뻔한 뒤로 엄마와 밤에 꼭 껴안고 잠들었어요.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웠지만 내 곁에 우리 엄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전 고등학교를 세무 전문 고등학교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코피 터지게 공부한 결과 늘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고졸 전형으로 세무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드디어 저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엄마, 이제 엄마 제일 편한 직장 한 개만 유지하고 좀 쉬엄쉬엄 하세요. 3-4개씩 알바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고요. 네? 내가 야근도 많이 하고 해서 수당 최대한 많이 받아올게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더 가열차게 돈을 벌러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사달이 나고 말았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눈과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병원을 가보거나 손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의 1층 미용실 아줌마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명희야, 지금 직장이니? 네 엄마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어떤 아저씨가 까만 차 타고 병원으로 바로 싣고 갔어. 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묻지 못했는데 글쎄 그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본인이 네 아빠래. 자기 보고 명희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암튼지간에 얼른 병원 가봐. 네 엄마 큰일 난 것 같아. 전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일단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갑자기 내 아빠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에 2차 충격을 받았죠. 어쨌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옛날에 보고 연락이 끊겼던 아빠가 다 늙은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아빠, 그때 다른 아줌마 만나서 집 나가버린 그 아빠 맞지? 명희야, 하필이면 안 좋은 상황에 널 만나게 됐구나. 아빠 기억하니? 그래도 잊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죽지 않죠? 아무런 이상 없는 거죠?
길 가다가 웬 아줌마가 픽 하고 쓰러지길래 다가가서 봤더니 바로 명희 엄마더구나. 옛날 일을 기억할 새도 없이 일단 아빠 차로 응급실로 왔단다. 당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급성 간부전이래. 아마도 간이식을 받아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나 봐. 간이식? 엄마가 간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에 전 바로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뿐인 딸인 제가 부적한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너무 초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빠도 적합성 검사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아주 밝은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명희야, 아빠가 네 엄마한테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줄 수 있게 됐다. 내가 네 엄마한테 간이식 해줄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네 엄마 살 수 있게 됐어. 아빠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들은 바로는 아빠는 아직까지 그 사모님인지 뭐식인지랑 재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아줌마가 반대를 많이 한 모양이지만 간이식을 강행하더군요. 엄마는 한때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빠한테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를 다시금 살게 해준 아빠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셨으니 퇴원하고 엄마랑 저랑 사는 원룸에 한번 같이 가요. 제가 밥이라도 대접할게요. 엄마보다 이른 시점에 태어난 아빠를 모시고 엄마와 함께 사는 누추한 원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참기름 넣은 고소한 전복죽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빠는 한 입 딱 먹어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너희 모녀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간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우리 명희랑 명희 엄마는 이렇게 좁은 원룸에서 힘들게 살았겠구나. 아빠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내 핏줄과 가족을 버렸다. 아빠는 천하의 몹쓸 놈이야. 죽을 때까지 아빠를 용서하지 마려무나. 아니에요, 아빠. 그동안 차고 넘치게 아빠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간이식도 해주고 엄마를 다시 살려준 사람이기에 다 용서할게요. 살면서 아빠를 또 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시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그렇게 다시 재혼 가정으로 돌아간 아빠는 우리가 원룸에 사는 게 안 돼 보였는지 2층짜리 단독주택을 한 채 사주셨어요. 원래도 부자인 사모님과 재혼했지만 동남아 가서 본인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이 더욱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빠가 사준 단독주택 2층에 살고 1층 방 2개는 세를 주어 월세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는 돈 걱정 없이 간이식 수술을 받고 충분히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알바를 하지 않았는데도 월세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니 무슨 마법같이 느껴졌어요. 저 또한 엄마의 강병을 충분히 한 뒤 복직할 수 있었죠. 이러저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다 보니 남자친구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연애는 제 인생의 사치였죠. 그런데 20대 중후반이 되자 엄마가 오히려 연애 좀 하라고 난리였어요. 명희야, 요즘 아가씨들이 30도 훨씬 넘어 결혼한다지만 맨날 골골대며 건강도 안 좋은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우리 명희는 20대에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주면 안 될까? 아, 엄마, 나 20대 초중반 때만 해도 뭐 맨날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남자는 다 짐승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남자친구 없냐고? 빨리 결혼하라고? 난 평생 엄마랑 살고 싶은걸? 장난스럽게 엄마한테 말했지만 세상의 전무인 엄마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순 없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 제 주위 남자들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맘때쯤 주워들은 말이 있거든요. 결혼은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 곁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는 말, 그게 와닿았어요. 그 말 때문에 직장 내 바로 옆에 있던 동료와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동료가 예전부터 제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했거든요. 함께 커피도 마시고 영화관도 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한마디로 사내 커플이 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성민철. 제겐 더없이 잘해주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였어요. 본인의 형과 형수가 둘 다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있는 게 남친한테는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게다가 남친 엄마까지 동참하여 그 집안은 모든 게 다 형네 부부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남친 엄마는 젊은 시절 투포한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투포한 선수였더니 이력이 좀 특이했어요. 남친 아빠는 자식 둘 낳고 바로 돌아가셔서 힘센 엄마가 노가다 일도 마다 않고 두 아들을 열정적으로 키우셨다고 해요. 매우 희생적이고 따뜻한 엄마라며 남친은 본인 엄마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남친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 저 또한 남친 엄마를 좋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가 아빠 떠난 후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뭔가 동병상련이 들었죠. 30대 중반이었던 남친은 결혼이 필요했고 저 또한 엄마의 재촉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으므로 우린 자연스레 결혼식을 추진하게 됐어요. 우선 제가 남친 집을 방문해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최대한 여성스러운 흰색 투피스를 입고 갔죠. 그런데 절 처음 본 남친 엄마가 대뜸 주문한 내용이 정말 황당했어요. 네가 이명이냐? 우리 집안은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데 넌 어째 삐쩍 골았냐? 너 엄마가 간이식까지 받았다며. 너도 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리 와봐라. 눈 좀 까보자. 누렇게 황달이는 건 아닌지. 황달은 없구만. 자, 이쪽 거실로 올라와서 스쿼트 좀 해봐라. 몇 개나 하는지 보자. 스쿼트? 처음 간 남친 집에서 그것도 예비시모 앞에서 스쿼트를 하라니.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다행히 남친이 막아줬어요. 엄마, 무슨 스쿼트예요. 명이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네 형은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며느리까지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넌 구급 공무원이라 고작 구급 공무원밖에 못 데리고 오는구나. 게다가 고졸이라고? 에휴, 난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치킨 시켜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이나 보고 들어 누워 있을란다. 남친 엄마의 푸대접에 의사라던 형네 부부도 비웃으며 같이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뭔가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면 결혼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남친이 심드렁하면 정말 결혼 약속을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남친은 적극적으로 제 맘을 돌리려 노력했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죠. 명희야, 결혼 취소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마. 나 진짜 심장 철렁 내려앉는다. 결혼하면 우리 엄마나 형네 부부 안 봐도 좋아.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결혼 진행하자. 내가 우리 명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지? 이 오빠가 우리 명희 곁에 딱 붙어 있을 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아마 남친의 그 마음이 결혼 후까지 이어졌다면, 남친이 말한 대로 결혼 생활에도 날 지켜줬다면 이혼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남친의 말빨과 그 미소에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 등신이죠 뭐.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눈 떠보니 결혼식이었어요. 친정엄마도 일단은 키 크고 잘생긴 사위값 데려왔다며 환영하셨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딱 3개월 만에 잘 다니던 공무원을 때려치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리고 무턱대고 돈을 달라니. 내가 돈이 어딨어? 명희야, 몇 번 말하니? 지금 괜찮은 아이템을 찾고 있다잖아. 남자로 태어나서 째째하게 편의점 알바 정도나 되는 구급 공무원 월급 받아가며 생활해야겠어? 돈 좀 내놔봐. 결혼할 때 장모님이 주머니에 조금 찔러주셨을 거 아니야.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퇴사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턱대고 사표부터 지르고 이제서야 구성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당신 미쳤어? 결혼 전엔 제 말을 임금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겨줬던 남편이 결혼 후엔 귀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지나가던 걔한테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암튼 돈이 조금이라도 모을 것 같으면 싹 다 뺏어가기 일쑤였어요. 그놈의 사업자가 난답시고 말이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푸대접 받는 동안 시모는 한술 더 떴어요. 야, 너 가진 돈 좀 있으면 우리 큰아들 부부 집 사는데 보태줘라. 네? 아주버님네 강남 60평 집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 자가는 무슨 자가. 지금까지 월세 4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나 봐. 대출 받아 살아도 강남에 집 산다고 하니까 너도 좀 보태야겠다. 어머님, 저희도 집이 없어 반전세 빌라에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을 빌려드려요. 저희도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겨우 내고 살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민철 씨 요즘 사업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쥐꼬리만한 제 월급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벼룩에 간을 내어 먹어도 유분수지. 돈 없어요 저희. 아주버님네 얘기만 나오면 시모는 눈이 돌아갔어요. 야 이년아, 저런 정없는 년 같으니라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도둑이나 되는 것처럼 못 빌려준다고 난리냐? 그리고 네가 우리 민철이한테 살랑거리고 잘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밖으로만 도나. 우리 아들 공무원 그만둔 것도 다 네 탓이다. 쌍욕을 퍼붓는 시모 탓에 하도 열이 받아서 저도 쌍욕이라도 싸지르고 싶었으나 참았어요.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은 시모한테 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니 주위에서들 왜 이렇게 손주를 바라든지 남편과 상의해서 결혼 초부터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생기더라고요. 시모는 모든 걸 다 내 탓이라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시모가 저럴 때마다 제 속은 뒤집어졌어요.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과별한 주사도 놓고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봤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차일피일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제 등에 떠밀려 하는 수 없이 검진을 받고 나왔어요. 같이 갔었는데 진료를 받고 나온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무정자증이래. 뭐? 무정자증? 정자가 아예 없다는 거야? 고자래. 나 고자래. 내가 고자라니. 너무 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더군요. 전 주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져 남편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 예전에 운동하다가 그 부위를 크게 다쳤는데 그 후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부부관계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무정자증이었다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과 결혼한 순간부터 모든 생활이 다 힘겨웠어요. 이제 남편의 문제로 아이까지 가질 수 없게 되었다니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버렸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판명이 나니 남편은 더욱 가정생활이 소홀했고 개차반으로 행동했어요. 전 어느 순간부터 좀비처럼 직장 침만 전전했어요. 그때쯤 친정 엄마로부터 한 통 전화가 걸려왔어요. 명희야, 네 아빠가 말기 암이란다. 같이 살던 그 여자도 몇 년 전에 죽었대. 자기도 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며 엄마랑 너를 보고 싶다네. 집으로 좀 와주겠니? 전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라서 집으로 갔더니 다 죽어가서 뼈만 남은 아빠가 자기 개인 비서와 함께 엄마 집에 와 있더라고요. 명희야, 결혼할 때도 못 가봐서 미안하다. 내가 같이 살던 마누라도 죽어버리고 사업도 다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맘 편히 살아보려는데 떡하니 말기암 선물을 줬지 뭐냐. 이제 나도 이 세상에서 정리당할 존재가 돼버린 거지. 그나저나 네 남편도 사업한다고 힘들어한다며? 사업이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참. 그래도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갈라서라고 할 수는 없으니 아빠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뭘 좀 준비해왔다. 아빠는 개인 비서를 시켜서 007 가방을 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 웬 황금 덩어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금괴 10개와 황금 송아지며 황금 거북이들이었어요. 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구나. 그동안 금 사두길 잘했지. 이 금괴 하나만 해도 1kg이니 한 개당 1억 5천 원 할 거다. 총 10개이니 엄마랑 잘 상의해서 나눠 쓰도록 해. 난 곧 죽을 거니 앞으로 내 변호사가 이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재산들 정리되는 대로 너랑 엄마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을 거야. 내가 관짝에 들어가면서 내 재산 다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빠가 너랑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몫을 다 하고 싶어. 아니, 내 돈 몇백억을 다 줘도 그동안의 죄는 못 씻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몸무게가 40kg대로 빠져버린 앙상한 가시 같던 아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이미 수년 전 갑자기 나타나 엄마에게 간이식을 해줬을 때 전 아빠를 다 용서했는데 아빠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 했어요. 혹시 그러한 스트레스 탓에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오히려 제가 죄송하더군요. 아빠, 나랑 엄마는 아빠를 이미 다 용서했으니 지난날 다 잊고 편안히 치료받으세요. 우리 과거는 다 잊고 살아요. 제가 딸로서 아빠를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아빠와 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회한의 눈물이었죠. 아빠가 집에 돌아가고 엄마는 제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명희야, 이번 성서방 생일이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장모인 내가 집에서 정성껏 밥상이라도 차려주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준 금괴 10개 중 절반인 5개를 성서방 사업자금으로 대주고 싶어. 혹시 아니? 사업에 성공하면 다시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될지? 전 엄마의 제안에 반대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우기셨어요. 곁에서 보기에도 제 결혼 생활이 위태위태해 보였나 봐요. 남편에게 돈을 좀 쥐어주면 고분고분해질 줄 알았나 봐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남편에게도 미리 일정을 알렸어요. 굳이 금괴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나름 서프라이즈로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일 당일 아무리 남편을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카톡도 씹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 공무원 동료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명희 씨, 나 방금 길거리에서 민철 씨 봤어. 웬 여자를 양옆에 둘이나 끼고 지금 유흥업소로 들어갔어. 술이 아주 만취가 됐던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명희 씨가 불쌍해서 전화한 거야. 대체 결혼 생활이 요즘 어떻길래 신랑이 저러고 돌아다녀? 그 전화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친정엄마가 정성스럽게 갈비찜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을 다 씹다니. 수십 차례 다시 연락을 취해봤더니 그제서야 봤더군요.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주변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디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양옆에 여자 끼고 술 먹고 있지? 우리 엄마가 당신 생일이라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생일 선물까지 준비하고 몇 시간째 기다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사람 맞아?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한술 더 떴어요. 술 맛 떨어지게 하네. 요즘 장모할 일 없대? 전에 다니던 알바들은 다 안 하는 건가? 몸 성하던데 맨날 집에서 백수짓이나 하는 거야? 참, 돈도 없는 주제에 뭔 생일상. 됐다 그래. 입으로 똥을 싼다 이거지? 당신 후회할 텐데. 내가 바로 사진 하나 보낼 테니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을 거야. 전 전화 끊고 바로 금괴 5개와 황금 송아지 거북이 등을 사진 찍어 남편에게 전송했어요. 보내자마자 당연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15분 만에 바로 집에 도착하더군요. 자기야, 장모님, 이게 다 뭔가요? 제가 헛것을 봤나요? 금덩어리들이었는데?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네가 사람이면 나한테 미안한 줄 알고 조용히 지낼 것이지. 밖으로만 돌고 내 돈이나 꿍쳐낼 생각을 해? 짐승만도 못한 놈. 말기암은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주신 거야. 몇백억에 달하는 다른 재산들도 정리해서 우리 엄마랑 내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했어. 오늘 당신 생일에 순신이 왔으면 이 금괴라도 줘볼까 했는데 여자 끼고 술 처먹고 있었다며. 아쉽네. 요즘 금괴 1kg 한 개당 1억 5천원 좋게 하던데. 당신은 한 번의 실수로 한 7억 5천원 날렸네? 얼른 서둘러서 이혼합시다. 당장 우리 친정에서 나가고 향후 일정은 다 대리인 통해서 하자고. 얼른 꺼져.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엉엉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안 돼 명희야. 사랑하는 명희야. 나 오늘 도서관 가서 책 읽다 온 거야. 술 안 먹었어. 한 번만 믿어줘. 어? 이혼만은 안 돼 제발. 아니 이혼할 거면 나 주려고 했던 금괴 5개만 주면 안 될까? 그럼 순순히 떨어져 줄게. 어?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비겁한 놈이었어요. 그런 놈이랑 미래를 꿈꾸며 잠시나마 결혼해서 살았다는 게 치욕스러울 정도였어요.
그 후의 일정은 말한 대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시켜서 진행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남편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을 안 만나주니 시모랑 형네 부부까지 돈 좀 꺼달라며 성화였지만 다 빠꾸 났어요.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 자녀가 없으니 이혼은 엄청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제 엄마와 저는 말기암으로 힘겹게 퇴병 중인 아빠를 간병하고 있죠. 직장생활은 계속하면서 말이에요. 뭐 엄마 아빠가 다시 살림을 함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에게 간이식을 해줘서 살려준 게 아빠이니 이번엔 저희 모녀가 힘이 되드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엄마와 저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흘러갈지 예상은 못하겠어요. 그저 눈앞에 주어진 삶을 지금껏 그래왔듯이 충실히 살아가려고요. 돈을 쫓아 집을 나갔던 아빠가 부유하게 사시다가 죽음의 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니 돈도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저희 모녀를 위해 여러 부동산이며 재산을 증여해 주셨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저 제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몇백만 원의 공무원 월급으로 아직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네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원망도 두려움도 모두 뻥 걷어차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고요. 모든 분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